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강의 돌아왔습니다. 근현대사 5강이고요. 우리 그동안 근현대사 벌써 마지막 강의라니 놀랍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마지막 나왔는데요. 사실 근현대사 마지막 파트가 제일 어렵죠. 분량도 엄청 많은데 지금 마지막 한 강으로 지금 될 수 있을지 저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분들과 열심히 달리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5강에 가기 전에 우리 전에 어떤 걸 배웠었죠? 어떤 거 배웠었는지 아시나요? 1910년, 1920년, 1930년 때 우리가 어떻게 통치를 받았는지, 그거 일제 통치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우리가 저항을 했는지를 배웠었죠. 자, 그거를 지금 문제를 저번 시간에 못 풀어봤어요. 저번 시간 분량이 너무 많았잖아요. 못 풀어봐서 지금 짧게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1919년 3월 1일. 바로 나와야 되는데요. 1919년 3월 1일. 3.1절이잖아요. 시작된 대규모 만세시위. 3.1절이잖아요. 모든 계층이 참여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일제는 헌병경찰, 군대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그러니까 3.1절을 얘기하는 거네요. 말 그대로. 문제가 뭐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3.1운동의 영향이란 얘기네요. 3.1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발령? 이거 한참 전 얘기죠. 단발령. 을미개혁이 있을 때 아닌가요? 광무개혁? 더 한참 전 얘기죠. 독립협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4번이네요. 3.1운동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했었죠. 독립협회를 창설하였다. 이것은 아관파천 다음에 생긴 일이고요. 네, 이건 좀 쉬웠어요. 왜냐면은 3.1운동이 너무 버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1운동의 영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이 정도 문제는 맞추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가 뭔지 볼까요? 주제.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1910년대. 우리 10년대, 20년대, 30년대 나눴었죠. 1910년대는 무단 통치라고 했죠. 1920년대 문화 통치, 19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 우리 이거 다 외워야 됐죠.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은 헌병경찰제도. 맞아요. 헌병경찰제도. 그러면은 가는 또 뭐였어? 이거 왜 오타가 났죠? 허허허. 자, 이거 여러분 몰랐죠? 제가 말씀 안 했으면 몰랐을 거죠? 에이, 괜히 말했어. 자, 헌병경찰제도랑 또 뭐? 교사가 칼 찼던 것 같기도 하고, 뭘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했을까요? 토지를 조사했죠. 1910년대, 우리가 1910년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진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토지를 진압했습니다. 1920년대는요? 19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을 했었죠. 자, 이거는 이제 뭐 방목령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네요. 하지만 연도만 잘 아신다면 1910년도에 1920년도, 1930년도 우리가 분명히 나눴었잖아요. 그걸 했을 때 그 내용이 있었으면 그러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2개까지 살펴봤고 이걸로 이제 저번 시간 좀 복습 좀 되셨나요?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6강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6강 때 이제 마지막으로 풀이를 해드리니까요. 좀 기다려주시고 문제 푸는 것도 재밌죠, 여러분? 아닌가요? 자, 다시 한번 5강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복습도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 마지막 강이에요. 이제는 정부가 수립됩니다. 우리가 광복을 했고요. 광복을 하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섭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 파트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그리고 통일 문제가 꼭 한 개 정도는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자, 우선은 한국 광복군이 한국 진공작전을 펼치려다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첫 번째가 모스크바 3국 회의라는 게 열려요. 우리나라도 없이 우리나라 얘기를 얘네 3명이 해. 얘네 3명이 누구지? 미국, 영국, 소련,
이 셋이 모스크바 삼국회의를 합니다. 그러고 우리나라를 신탁하고 막 이런 내용을 넣어요. 그래서 이 회의를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신탁하고 뭐 이런 등등등 이런 회의를 함으로써 이거를 어느 정도 탄성하는 좌, 우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뉘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가 나오기 전에 지금 배경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좌가 나오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사회주의 진영이에요. 사회주의 진영. 우는 민족주의 진영인데 여기 누가 있었냐? 이승만, 김구 등이 있었던 이 모스크바 삼국회의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우파, 이승만, 김구는 민족주의 진영이겠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미소, 그러니까 우선 지금 좌우가 나뉜 건 아시겠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나뉘었어요. 이렇게 나뉜 상황에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이겠죠? 하지만 이거는 별로 그렇게 성과가 잘 안 났어요. 휴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렇게 나뉜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얘는 지금 결론도 잘 안 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정읍에서 어떠한 발언을 합니다. 그게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큰 파장을 몰고 오죠. 바로 그거를 이승만 정읍 발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승만이? 이승만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승만 정읍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승만이? 바로 우리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자.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자라고 이승만이 정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완전 쇼킹한 말이 됩니다. 왜? 우리 같은 민족을 분리하자는 어떻게 보면 처음 그 포문을 열은 사람이니까요. 포문을 열은 말이니까요. 이승만 정읍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쇼킹. 헉! 정말로? 우리 그러면 따로 살아? 우리 그럼 정부가 다른 거야? 우리 민족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만은 정부가 발언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우리 진짜로 남북 갈라치겠다. 라고 해서 좌우 합작 운동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좌파, 우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좌우 합작 운동을 실시했어요. 좌우 합작 운동. 그러니까 중도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좌가 어느 정도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좌가 있고 우파가 있으면은 여기 있는 극단주의인 사람들이 있고 한 이쯤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쯤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야 우리 합작하자. 우리 좋게 중국에 가자라고 얘기한 게 좌우 합작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세력들이 여기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중도 좌에는 여운형이라고 있었고요. 중도 우에는 김규식이라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좌우 합작 운동을 하지만 별로 그렇게 성과는 나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요. 자, 근데 이것도 역시나 결렬돼요. 이것도 역시나 결렬돼. 그래서 미국이 저는 모르겠네요. 미국이 전 모르겠네요. 이거 유엔 넘겨야겠다. 유엔에 이 이야기를 넘겨버려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유엔님 도와주셔요. 유엔에 넘겨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승만의 이야기대로 50 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남한만이죠. 남한에서 50 총선거가 열려요, 결국. (50) 총선거가 열립니다. 남한만이라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50 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가 50 총선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물론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얘기할 게 있네요. 바로
이 50 총선거 되고 남한 북한 막 나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기에 제주 4.3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했던 제주 4.3 사건. 1948년이죠. 이게 남로당이라고 그런 걸 색출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인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는 제주 4.3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북 협상을 하긴 합니다. 아까 중도파에 있었던 김규식과 김규식이 협상하러, 이거 아무리 봐도 김구도 그랬거든요. 이건 이게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그냥 민족이 갈라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김규식이 북한으로 가요. 북한으로 협상하러 넘어가. 북한이 아니죠. 북한으로 협상하러 넘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50 총선거가 열립니다. 그래서 결국 잘 안 됐다는 얘기죠. 50 총선거가 이렇게 열려버리고요. 네, 50 총선거가 열리고요. 50 총선거가 열리고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승만 정부가 되고 나서요. 이승만 정부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헌헌법이라는 것을 합니다. 재헌헌법이 뭐냐?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건지 중요하잖아요. 이때 대통령은 어떻게 뽑았냐면 간접선거인 간선제였어요. 글씨가 너무... 간선제였어요. 간선제. 그리고 그러니까 관선제가 뭐냐?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지금처럼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 재헌헌법이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재헌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수립이 돼서 여기서 농지를 개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면서 농지 개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민특위를 만들려고 했으나 하지 못해요. 반민특위가 뭐냐? 친일파 잡는 거예요. 친일파를 잡으면서 이제 지금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광복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그냥 친일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반민특위를 만들려고 하나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승만 정부는 반공에 훨씬 신경을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민특위를 이제 하려다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다가 실패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 이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냐?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난했대요. 이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그렇겠죠.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금 막 받고 이제 막 광복했는데 뭐 돈이 있었겠어요? 다 뺏기고 막 그랬을 텐데 사람을 막 죽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승만 정부의 숙제가 뭐였겠어요? 우리나라를 최대한 먹고 살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원조 경제를 합니다. 원조 경제를 펼칩니다. 원조 경제란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더 원조를 받는 거죠.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국한테 많이 받았어요. 미국한테 원조 경제를 많이 받았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조 경제가. 돈이 중요하죠, 돈이. 정부가 지금 수립이 됐는데 나라가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죠. 자,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미국한테 뭘 받았냐? 면, 뭐 설탕, 밀 등등등 이런 걸 300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전을 하고 그만큼 이런 걸 막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지금의 삼성도 제1제당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설탕 산업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원조 경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 흐름 중, 이런 상황 중, 이렇게 지금 나라가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설탕 받고 외로워 있는 상황 중에 세상에 6.25가 터집니다. 6.25가. 우리나라에서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죠. 6.25가 터져버립니다. 자, 6.25 전쟁은 많이 아시겠지만 남침이에요, 남침. 북한이 먼저 우리한테 침범을 했어요. 남침을 하게 되고, 남침 다음에 솔직히 거의 다 먹혔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먹히고 있었는데 이거 다 이제 북한한테 이렇게 먹히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정말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천 상륙작전. 작전으로 좀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 또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다가 또다시 내려와. 얘네가 또 내려와, 막. 이게 바로 중국군이 개입했거든요. 중공군이 개입했어요. 중국군 개입이 됐어요. 이때 또 서울이 뺏겨요. 서울을 뺏겨, 이때 서울 뺏겨. 서울 뺏겨. 중국군 개입해서 서울을 뺏긴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힘들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사후퇴를 하고 반공포로를 석방합니다. 지금 반공작전이 지금 아주 그냥 지금 간절하죠. 반공포로를 석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정전을 협의합니다. 정전협정. 보이나요? 네, 제가 글씨 좀 그렇네요. 결국 이렇게 서울도 되찾고 해가지고 이제 6.25 전쟁은 끝이 나는데,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거라 믿어요. 너무 참혹한 전쟁이었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한. 6.25 전쟁 중요한 거 포인트 남침이었다. 거의 다 먹혔는데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다. 중국군 개입해가지고 서울 뺏겨갔는데 다시 이렇게 일사후퇴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다 받았다. 반공포로 석방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리고 휴전 협정을 했다. 정전이 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지울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 1차 개헌을 했어요. 1차 개헌을 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발췌 개헌이라고 있어요. 좋은 것만 뽑아 쓰는 발췌 개헌. 발췌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이 직선제로 바뀌어요. 간선제였잖아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승만부터 이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까지는 안 가지만은 이승만 정부부터 이제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지, 이 대통령들이 독재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이 파트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이승만 정부가 계속 대통령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간선제도 직선제로 바꾼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안 뽑아줄 것 같거든. 그럼 백성들한테 묻겠다. 백성들 나 뽑아줘. 그래서 직선제로 바꾼 겁니다. 직선제로, 이승만 정부가 직선제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정치 파동이 있었어요. 부산. 왜 부산이냐? 이때 6.25 전쟁 때문에 부산이 이때 임시 수도였거든요. 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정치 파동이 있는 와중에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이승만 정부 컴백. 또다시 이승만 정부. 원래도 이승만 정부였어요. 이승만 정부였다가 이제 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만 정부까지 또 왔어요. 근데 그러면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한 번 했죠? 직선제 바꾼 다음에 또 한 번 했죠?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거야. 한 번 더 하고 싶대. 원래 대통령은 두 번 해야 돼요. 두 번 하는 게 정해놨어요, 이미. 개헌으로 정해놨단 말이야. 근데 한 번 더 하고 싶어. 2차 개헌을 합니다. 2차 개헌. 여기서 아주 유명한 뭐가 나오냐? 4.4.5의 개헌이 나옵니다. 이때 보면은 그 어떤 몇만큼의 표가 나왔어야 됐냐면 이거 유명한 얘기죠. 135명 나누면 3이었어. 333 이런 표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135명은 넘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136표는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135표가 떠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신없이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잘 이해가 도와드릴지 모르겠는데 4.4.5의 개헌이에요. 4.4.5의 개헌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 이승만 정부가 한 번 더 대통령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표를
136.333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36표를 받아야 승인이 나는 건데 135표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승만이 우겨요. 135.333이면 막 수학학자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대요. 135.55, 죄송해요. 135.333이면 야, 이거 반올림 해봐. 이거 뭐야? 사람들이 4 아래니까 이거 3은 4 아래니까 135죠. 굳이 따지면 수학자들은 그렇게 했죠. 근데 이거는 이거는 윌석슨, 이거 국회의원 이거 표수인데 이거는 아무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긴 거예요. 그냥 우긴 거죠. 우겨가지고 이게 그래서 또 이승만 정부가 됩니다. 또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걸 유명한 4452 개헌이라고 해요. 이 사건을, 이 135.333 이 치사한 이 사건을 4452 개헌이라고 합니다. 자, 4452 개헌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에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와, 뭐 이런 치사빵꾸 참나. 아무리 한 표라도 대통령인데 이거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막 반대를 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을 막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바로 진보당을 사용합니다. 진보당 사용. 그걸 바로 진보당. 그러니까 진보당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보당의 그 사람 한 명을 그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사용했대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진보당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네, 진보당 사건까지 했습니다. 자, 진보당 사건 이후에 자, 이제 여기서 228 일거라는 사건이 이거 중간에 잠깐 있어요. 228 일거. 이게 뭐냐? 대구에서 학생들이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이거를 4.19 혁명의 전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진보당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3.15 부정선거가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제 정말 난리가 나죠. 이게 바로 4.19 민주화 혁명입니다. 민주화 운동, 민주화 혁명 너무 중요해요. 4.19 민주화 혁명. 4.19 민주화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 정부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였어요. 자, 우선은 네, 여기서도 약간 이야기를 할게. 지금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 키워드만 정리를 한 건데요. 간선제였다가 또 직선제로 바꿨어요. 그러다가 부산 정치파동이 일어났고 또 이승만 정부가 됐다가 2차 개헌 4.452 개헌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진보당 사건이 일어나고 4.19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4.19 혁명의 그럼 결과는? 4.19 혁명의 결과. 바로 3차 개헌이 있습니다. 3차 개헌이 있습니다. 4.19 혁명의 결과는 3차 개헌인데 3차 개헌이 뭐냐? 바로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내각 책임제. 내각이 뭐죠? 대통령 말고 총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총리가 정치를, 권력을 확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각 책임제다. 3차 개헌은 이렇게 또 바뀌어요. 자, 이렇게까지 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갔어요. 또 이제 장면 내각까지 돼가지고 이제 내각 책임자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4차 개업으로 소급 입법까지 부정선거 안 하도록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자, 이제 이승만 정부 끝? 이제 이승만 정부만큼이나 골치 아픈 정부가 들어서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런 정치적 관심이, 정치적 이야기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요. 자, 이승만 정부 다음에 자 이제 갑니다. 박정희 정부가 들어섭니다. 바로 어떻게 들어섰냐?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섭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자,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지금 그래가지고 정치 군인들이 막 들고 일어서요. 박정희 정부예요. 박정희를 비롯한 정치 군인들이 들고 일어선 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면 내각 있었잖아요. 방금 그 3차 개헌할 때 내각 책임제 있었죠. 그래서 장면 내각이 출범을 했다 그랬는데 다 무너집니다. 이제 그냥 박정희 중심이 된 거예요. 박정희 정부가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4차 개헌까지 했잖아요. 4차 개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5차 개헌이겠죠.
5차 개헌에 대통령이 뭐라고 나오냐? 임기 4년. 임기는 4년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딱 2번만 할 수 있다. 이게 5차 개헌의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딱 2번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선제로. 이게 5차 개헌이에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이게 계속 바뀌는데 안 지켜서 그런 거겠죠. 자, 5차 개헌. 자, 어떻게 이거 지키나 봅시다. 물론 안 지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자, 5차 개헌이 들어갑니다. 5차 개헌이 되고 나서 이제 제3공화국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아직도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가난했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가난하고 있었어요. 이승만 정부 때도 가난했고, 이 시간이 별로 안 지났잖아요. 시간이 뭐 한 10년, 20년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갑자기 부자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5차 개헌이 됐고, 5차 개헌이 되면서 박정희 정부가 우리나라 돈을 벌려고,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려고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것들의 중 하나가 바로 경공업 위주 산업이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이렇게 공장 돌리고 만들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 경공업 위주의 산업이 아주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일 수교를 해요. 한일 수교. 우리 지금 일제강점기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과는 안 받고 돈을 받는 상황.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자, 한일 수교.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일본한테 돈을 받았고요. 그리고 베트남으로 파병도 갑니다. 박정희 정부 때요. 자, 그리고 경제가 많이 올라요. 덕분에. 경제가 너무 올라. 박정희가 일을 잘했나 봐요. 한 번 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대통령이 됐어요. 됐어. 박정희 정부 한 번 더 했어.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6차 개헌이 갑자기 6차 개헌이 왜요? 왜겠어요? 대통령을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죠. 대통령 한 번 더. 왜냐면 2번까지였는데 대통령 한 번 또 된 거잖아요. 이게 경제활동 잘해서 대통령이 한 번 됐는데 또 되고 싶으니까 6차 개헌을 실시합니다. 6차 개헌을 실시해서 자, 이때 이거를 삼선 개헌이라고도 해요. 뭐냐? 대통령 2번 했지만 한 번만 더 할게. 이 얘기입니다. 6차 개헌이 됩니다. 그 와중에 1970년도가 이 과도기죠. 1970년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때쯤이에요. 지금 다 이때쯤. 이제 1970년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경부고속도로. 지금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생겨요. 확실히 경제적으로 뭔가 발전이 보이죠. 그리고 새마을운동. 박정희가 직접 작사 작곡했대요. 새마을운동.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사건. 전태일 분신 사건.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멀리 보면 우리나라는 이때 되게 많이 발전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경공업 위주의 산업이 발달했잖아요. 하지만 노동자들을 정말 몸을 갈가서 지금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태일이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달라. 정말 간단한 걸 요구했지만 그마저도 들어주지 않고 그러는 마당에 전태일이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전태일 분신 사건. 그러니까 이 경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 뒤에 노동자들의 피나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다음 7.4 남북 공동선언이 있어요. 성명 1972년 7.4 남북 공동선명이 있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6.25 터진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하지만 이때 정말 센세이션하게 남북이 처음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만나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제대로 막 뭘 한 건 아니지만 그건 그 뒤에 나오지만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인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나오고 남북이 좀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민족이니까요. 그래서 평화통일 3대 원칙도 만듭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민족 대단결. 그냥 이런 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도 막 쓰는 거고요. 자, 나주 평화 민족 대단결 뭐 이런 이야기에 평화통일 3대 원칙도 만들고 평화통일에 뭔가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읽고 있어요. 7.4 남북 공동성명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7차 개헌이 갑니다. 자, 7차 개헌 점점 가고 있어요. 5차 개헌, 6차 개헌, 한 번 더 할게. 7차 개헌. 7차 개헌은 뭐라 할 건데?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이게 그 유명한 유신헌법입니다. 뭐냐? 뭐든지 다 박정희 중심으로 가는 거야. 박정희 중심이다 이거죠. 박정희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게 바로 7차 개헌 유신헌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긴급 조치권이라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이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도 막 잡아들이고 그러면서 독재 체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독재가 되면은 민주적이지 않죠. 자, 그런 상황에서 독재를 위한 체계가 나오고 이 상황에서 또 중화학공업은 또 발전을 하네요. 그러니까 경제는 열심히 발전을 했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고 중화학공업 뭐 대표적인 거 포스코 있죠. 포항제철. 네. 아무튼 그런 게 이게 중앙공업이 지금의 포스코 그때 이때 발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면서 와우 수출 100억 불 달성합니다. 수출 100억 불 달성.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경제가 정말 많이 발전하긴 한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되고 나서 하지만 독재 체제가 됐고 독재 체제가 지금 유신헌법 막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그러는데 여기서 YH 무역 사건이 터집니다. YH 무역 사건은 뭐냐?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를 한 거예요.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를 했는데 그거를 뭐 강제 진압도 하고 뭐 누구는 떨어져 죽고 막 그랬다네요. 그래서 YH 무역 사건 정말 이 많은 역사 뒤에는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 YH 무역 사건 뒤에 부마 항쟁이 있었습니다. 부마 항쟁. 부마가 뭐냐? 부산 마산이에요.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또 일어난 거예요. 학생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부마 항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박정희가 사살됩니다. 1026 사태. 너무 복잡하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되죠. 사실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많아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이 흐름만 잘 이해하시면 서술형으로 쓰라는 문제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1026 사태, 박정희가 사살돼요. 박정희가 사살됩니다. 1026 사태. 그러고 나서 신군부. 어떡해요. 이미 5.16 군사정변에서 정치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약간 독재체제가 된 건데 또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등의 정치 군인들이 이제 정치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신군부가 나타나서 군사 권력을 아예 장악해버리는 12.12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큰 키워드 하나씩만 잡고 갈게요. 우선 박정희 정부는 5.16 군사정변으로 나왔습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5차 개헌 이었다가 6차 개헌 한 번만 더 삼성 개헌 했다가 전태일 막 죽고 이런 경제 상황도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남북 공동성명 한번 있었죠. 7차 개헌 유신헌법 박정희 중심으로 오직 박정희 중심으로 갔다가 이제 1015 사태 박정희가 죽고 그 다음에 신군부가 나타나서 1212 사태까지 왔다. 긴 이야기지만 우리 이거 다 역사고 다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군사 권력.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끝이에요. 끝은 아닌데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자, 112 사태까지 왔어요, 지금. 112 사태까지 그냥 이어서 할게요. 바로 여기다가 지우지 않고. 자, 112 사태까지 오면서 이거 독재가 너무 심합니다. 독재가 너무 심한 와중에 어떤 사건이 펼쳐지느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아직도 이 얘기는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있었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혹하기 그지없죠. 자,
광주 민주화 운동 계엄 철폐 폐지하라. 계엄령 폐지하라. 왜냐면은 전두환이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계엄령. 그러니까 계엄군이 있었다는 게 계엄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계엄군과 함께 맞서게 했던 거예요. 맞서게. 그러다 보니까 시민군이 나와요. 또 이게 특별한 이야기죠. 시민군이라는 단어는 이제까지 없었어요. 마치 그 전에 을병 시대로 갔을 때 평민일병 뭐 이런 이야기처럼 시민군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민군 대 계엄군이 부딪힙니다. 독재의 느낌이 보이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군인과 싸운다는 거는. 군인이 우리 지켜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됐는데 결국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돼. 그러니까 시민군이 져요.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계엄령 철폐하라. 계엄령 철폐하라. 신군부 물러나라. 라는 이야기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많이 합니다. 이 다음 목이 쉬네요. 자, 8차 개헌이 있으니까 8차 개헌. 7차 개헌까지 왔었죠. 7차 개헌에서 8차 개헌. 8차 개헌은 전두환이 했겠죠. 8차 개헌에서 7년 단임을 할 것이고, 길기도 해라. 7년 단임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은 간선제로 뽑을 것이다. 누구한테서?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사람들, 완전 자기 사람들한테 간선제로 뽑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상황, 지금 정치적으로는 지금 답도 없는 독재 상황에서 여기서 사실 3조 호황의 시기가 있어요. 플러스 3조 호황의 시기. 경제적으로는 아주 호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금리도 적었고요. 저금리, 저달러, 그리고 저유가까지. 보이나요, 다? 아슬아슬하네요. 아무튼 3조 호황,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3조 호황 알아주시면 그냥 호황이 좋았다. 경제 호황이 좋았다. 경제가 호황 시기였다. 3조 호황이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호황이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이산가족도 상봉했어요.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까지 상봉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나 지금 호황되고 이산가족도 상봉했으나 그러면 뭐예요? 지금 독재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화 보셨나요? 198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우리 서울대 학생 박종철 군이 고문치사로 죽게 되면서 제가 1987 영화 너무 좋아해요. 아직도 봅니다. 자, 아무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러면서 4.13 호원 조치까지 하게 됩니다. 4.13 호원 조치가 뭐냐? 전두환이 얘기한 거예요. 노태우한테 다음 대통령 물려줄 거야. 이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게 되는 4.13 호원 조치까지 하게 되고 노골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열사까지 돌아가셨죠. 그러고 나서 이게 가슴 아픈 역사라는 거 6월 민주화 항쟁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화 항쟁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6월 민주화 항쟁이 일어납니다. 박종철 우리 대학생 죽고 연세대 이한열 여사도 죽었어요. 6월 민주화 항쟁이 됐는데 여기서 맨날 말하는 거 호환, 철폐, 독재, 1987 꼭 보세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 마지막에 김태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호환, 철폐, 독재 타면서 끝나거든요. 호환, 철폐. 이 호환 조치 철폐하라. 호환, 철폐, 독재 타도하자.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민주화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여서 노태우의 6.29 민주화 선언이 있어요. 그래 민주화 할게요. 죄송해요. 6.29 민주화 선언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화 선언을 한 거죠. 말 그대로 민주화 선언을 하고 대통령도 직선제로 뽑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이시나요? 9차 개헌이 일어납니다. 개헌 정말 많이 하네요. 9차 개헌이 일어난 겁니다. 9차 개헌.
이 9차 개헌이 지금까지도 다행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지금 대통령 임기가 어떻게 돼요? 4년이잖아요. 5년이잖아요.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네요. 5년이잖아요. 5년. 직선제이자. 이때 직선제이자 5년을 9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부가 결국 뽑혀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통일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노태우 정부 때. 중요한 건 노태우 정부는 통일의 이야기가 많다. 자, 그렇습니다. 통일의 이야기가 많고 통일의 이야기가 어떻게 많냐도 한번 설명을 해줘야겠죠? 근데 제가 이미 필기를 좀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하는 동안 여러분도 공책 한번 살짝 다시 보시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잠깐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태우 정부가 결국 출범을 했어요. 자, 노태우 정부가 결국 출범을 했고, 그리고 이때 통일 원칙을 만들게 됩니다. 통일 원칙을. 첫 번째, 남북 유엔 공동은 맞긴 한데, 동시 가입. 두 번째, 남북 기본 합의서. 세 번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보이나요? 제가 지금 아주 그냥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권 때, 자, 유엔 동시가입 하자.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노태우 때.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남북의 관계는 어쨌든 하나다, 한 민족이다라는 걸 강조를 한 정부이나 다름없는 거죠. 노태우 정부 다음엔 어느 대통령이죠? 당연하죠.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드러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일성이 죽습니다. 김일성이 죽으면서 이제 통일 되게 이렇게 발전하려고 했었던 통일 그거랑은 조금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통일 정책이랑 조금 멀어지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김영삼 정부 때는 어떤 걸 했냐? 바로 역사를 바로 세우자.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를 어떻게 바로 세워? 그동안 잘못했던 사람 잡아들여야지. 누구? 노태우 정부가 잡아들여야지. 노태우랑 전두환을 겁도 없이 법정에 딱 세웁니다. 법정에 세워버려요. 심판받게 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요. 또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죠. 또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뭔가 되게 실질적이고 지금까지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을 많이 한 거예요. 금융실명제가 뭐냐? 돈 보낼 때, 통장 만들 때 실명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조금 나와네요. OECD까지 가입을 했어. 좋아. OECD까지 가입을 했는데, 좋은데. 경제를 못 일으켰네. IMF가 터져버립니다. 외환위기 사태죠. 우리나라 최대 외환위기 사태. IMF가 터져버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이 없어. 우리나라 지폐는 지금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지금 이거 돈이 안 돼. 우린 달러가 안 되는데 외환위기가 없네. 외환이 완전 바닥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답이 없어요. 외환위기. 하지만 이거를 이겨내야죠. 여기서 김영삼 정부에서 이 상황에서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 이제 IMF 터진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 너무 고생하셨죠? 김대중 정부 제가 다 신이 나네요. 자, 아픈 이야기지만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돌아갈 때 IMF가 터지고 힘들어서 그런지 처음으로 정권이 바뀔 때 개헌하고 뭐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되게 평화롭게 교체됐어요. 지금도 평화롭게 교체되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할 때 물론 앞일은 모르는 거라고 하다만 우선은 제가 태어났을 때 본 것들은 다 그랬습니다. 다 평화롭게 교체가 되잖아요. 이때 처음으로 평화롭게 교체된 거예요. 이때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갔을 때 평화롭게 교체가 됐고요. IMF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IMF가 터진 상황에서 대통령제를 물려받은 거예요.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돼. 어떤 걸 했을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금모으기 운동. 우리 역사의 국채보상운동과 물산장려운동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금모으기 운동. 금모으기 운동.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금덩어리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외환이 없고 달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돈은 돈도 아닌데 금만 돈이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금 모으기 운동. 전국의 사람들이 집에 있는 금가락지, 뭐 금반지, 금팔찌, 금리빨 다 가지고 나오는 금리빨? 아무튼 그런 거 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다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모으기 운동과 노사정위원회라고 노동자, 사장, 사업하는 사람, 사장, 정부가 이렇게 위원회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노력으로 IMF 이깁니다. IMF를 졸업해버려요. IMF 이겼어. 가 돼버립니다. 이겼어. 자, 너무 괜찮았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또 김대중 정부 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통일 문제가 제가 한두 개씩 꼭 나온다 했죠. 여기서 김대중 정부는 계속 좋은 통일에 괜찮은 그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금강산이 해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 가는 강 가는 해로를 관광할 수 있었어요. 관광할 수도 있었고 관광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정주영 회장 우리 그 유명한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들고 소를 막 제가 알기로는 천발이었나 뭐 소떼를 들고 북한에 방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북한과 어떻게든 사이좋게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김대중 대통령이 보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정말 중요한 거 6, 1, 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너무 중요해. 거의 다 왔어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 김대중 정부 때 이렇게 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인 거예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저 손 아프니까 안 쓸게요. 여러분 쓰세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인데 이제 뭐 2차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나옵니다. 이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개성공단. 아 정말 제가 팔이 너무 아픈데요. 여러분 글씨체 봐주세요. 이미 익숙해지셨죠? 5강 동안. 자, 개성공단. 그리고 경의선 철도도 하고, 경의선 개통하고, 그리고 금강산이 해로였다면, 금강산 육로까지. 그냥 육로라고만 쓸게요. 육로. 그리고 이산가족도 상봉하게 하는. 그러니까 통일과 정말 가까워진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공동선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어요. 자, 이런 모습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전두환 정부, 김대중, 이거 다 안 넘겼네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데 급급해서. 여러분, 김대중 정부 이야기였습니다. 자, 저희는 다시 한 번만 더 건너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박정희 정부 그 전에 이승만 정부까지 다 했고 여기 칠판에 있는 것만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노태우 정권에 가서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그러니까 통일로 되게 한 발자국 갔어요. 한 발자국 갔다가 김영삼 정부가 되면서 이거 김일성이 죽어버렸네. 그래서 좀 약간 통일하고는 조금 멀어졌지만 그래도 역사도 바로 세우고 이거 금융실명제 OECD도 가입했는데 IMF가 터져버렸네. IMF가 터지면서 김대중 정부가 열심히 금 모으기 운동 노사정위원회 이건 김대중 정부가 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한 거죠.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열심히 나서서 IMF를 이겼어. IMF 이기고 나서 6.15 남북 공동선언까지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통일에 한 발자국 다 다가간 거예요. 여러분 5강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터질 것 같은데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근현대사 문제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제가 솔직히 5강까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강까지 가르치면서 더 느끼는데, 여러분도 힘드시고, 저도 힘드시고 조금, 하지만, 우리 열심히 하셨다. 너무 고생하셨다. 네,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써놨는데,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정부 형태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된 후 새 헌법에 따라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 4.19 혁명으로 만들어진 건 뭐였죠? 내각 책임제였습니다. 입헌 공주제는 왕이 있는 거고요. 대통령 중심제 국무령 체제 아니고요. 자, 내각 책임제가 그랬지만 이제 다시 박정희 대통령을 하면서 지금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요. 우선은 이승만 대 4.19 혁명으로 인해서 내각 책임제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은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는 전두환 대통령 느낌이 광주의 민주화 시위를 광주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여기 있네? 광주 계엄군의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채 끝나고 마른 그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 꼭 알아두시고요. 자, 아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지금 김대중 정부까지 오시면서 와, 저랑은 지금 5강 만에 지금 흥선대원군에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너무 고생하셨고, 사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지금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자, 사실 저랑 같이만 수업 들은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정근대사부터 해서 정말 막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 한국사를 배우고 와셨을 텐데, 그동안 너무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 이제 근현대사 파트까지 끝내셨으니, 한 거 보면서 흐름만 보면서 이제 필기한 거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로 인해서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자, 그동안 너무 열심히 5시간 넘게 달려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 강 더 남았으니까 한 강 더 남은 기출 강의에서 보도록 해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